안녕하세요. 잽사 로그인 GODS님. 잘 들리실까요? 갑작스런 방송 시작으로 천천히들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몰라피님. 예,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야간서당. 오늘의 사자성어는 견물생심입니다. 이 견물생심이라는 단어가 제가 단톡방 모니터링 하는데 어떤 분이 쓰시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난 주말, 모든 가상화폐들이 다 가격이 상승했고, 그리고 가장 특이했었던 것들은 그 업비트에서의 알트코인들이 기존 BTC 통화상으로 거래하던 코인들이 원화 마켓이 오픈되면서 그 일종의 상장 펌핑이었죠. 상장 펌핑이 되면서 뭐 시초가 대비 많게는 제가 한 5배까지 보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5배면은 500%의 수익률인데 500% 수익률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까요? 아직 참여자가 없기 때문에 7분 중에 경험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나는 100%의 수익률을 경험했다. 6분. 줄였어. 120%. 코인은 어느 코인 건드리셨죠? GODS님? E는 MC? 이런 거. 아인슈타인의 그 이더요. 이더가 120%가 나왔나요? 어떻게? 이더리움요. 이더리움 변동성이 120이 안 나왔죠. 기존에 갖고 있던 거를 파셨다는 말씀이신가? 예, 아무튼 주말에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좀 가상화폐 안 보고 다른 걸 뭘 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스키장을 한번 갔다 올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냥 좀 PC방 가서 게임 좀 하고, 게임 하면서도 계속 체크를 했죠. 아, 잘 오고 있나? 잘 오르고 있나? 근데 다 같이 잘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추천했던 저희가 갖고 있던 포트폴리오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쁜 마음이 더 많이 들진 않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 보면서 업비트에 상장되는 코인들을 보면서 저도 진짜 마음이 상당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빨리 주식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그 가상화폐로 다 넘어와야 되나, 이런 생각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 유료회원님들이 야, 전문가면 이런 걸 어떻게 찝어가지고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견물생심이라고 그냥 내게 아니라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했죠. 계속
욕구를 억누르면서 좀 참았습니다. 욕심을 경계한다. 이 견물생심을 네이버 백과사전에 검색을 해서 보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말, 예, 지난번 했던 말이 또 같이 덩달아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순간적으로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뭐 수익을 낼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거기에 내 그 모든 자산을 다 들이부어가지고 인생에 승부를 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예, 그냥 뭐 소액으로 조금 즐기셨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 뭐 서로는 이렇게 마치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오늘 빗썸하고 매일경제신문에서 주최하는 비트코인 2.0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었는데요. 거기에 그 뭐냐, 주 뭐 한 네 개, 아까 사진으로 제가 뭐 보여드렸습니다만, 목차에 보시면 한 네개의 강연자가, 네 명의 강연자가 하는 강연이 있었는데, 한 개는 이제 뭐 빗썸에서 나와서 빗썸 캐시에 대한 광고를 하는 발표였고요. 나머지 세 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간략하게 제가 뭐 보고 들은 것 중에서 좀 알려드릴 만한 부분을 뭐 머릿속으로 따로 정리한 건 아니고요. 봐가면서 좀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 강연은 그 동국대학교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블록체인 관련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블록체인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미래의 블록체인의 활용처는 무궁무진하다,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교적 이제 발표 강의하시는 톤이 상당히 흥분돼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요. 그 흥분됐던 이유가 뭐 일종의 그 뭐랄까,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블록체인이 이렇게 각광받고 있다, 최근에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과 이 블록체인이 엄청난 건데, 어마어마한 건데, 왜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자꾸 규제하려고 하고, 자꾸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뭐 일종의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뭐 결국엔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희가 뭐 단톡방이건 어디서건 이렇게 주워들었던 어떤 비트코인 또는 가상화폐의 미래가 밝다, 전망이 밝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특이한 점을 제가 좀 체크를 했었는데, 그 그냥 비유하신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전부 다 손가락을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거래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있곤 하지만, 결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큰 그림, 달을 보고서 투자하고 달을 보고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눈앞에 손가락만 보고 거래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 지금 단타를 하는 저희들을 투영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다들 달을 보고서 거래를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달을 보고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은 아무래도 뭐 어제 오늘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겠죠? 어떠신가요? 오늘은 채팅이 활발하지가 않아가지고 역시 혼자 떠드는 듯한 이 느낌. 네 번째인데 아직도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분이 제가 정확한 통계는 뭐 모르고 있었는데, 얘기하신 말씀이 비트코인 채굴자가 약 한 6천 명에서 7천 명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반면에 이더리움의 채굴자는 약 2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또 질문 Q&A를 하면서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거래하면서 이게 과연 귀축 통화로서, 가상화폐가 귀축 통화로서 어떤 탈중앙화가 맞느냐, 그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뭐 2주 전에 비트코인 캐시가 그 우지안이라든지 로저버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막 출렁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 중앙화라고는 하지만 어떤 채굴자들의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탈중앙화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더라?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블록체인을 뭐 부정할 수는 없다? 예,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퀀텀 컴퓨터,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그런 그 아주 고성능의 컴퓨터가 개발이 돼서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경지에 오면 결국엔 비트코인 채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떤 채굴자에 의해서 막 훅훅 휘둘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결국에는 그분 하는 말씀이, 지금 발생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되고 퀀텀 컴퓨터가 되고 하면, 그런 컴퓨터로 다 모든 사람들이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일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의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들은 깨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그런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해 되어 나갈 거고, 비트코인 역시도 이제 뭐 그런 문제들이 아,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듣고 느낀 거는 결국엔 이 큰 그림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과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사한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느냐.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상, 미래에 대한 예측이 결국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이었고요. 이 두 번째 발표자가 좀 재밌었는데요. 두 번째 발표, 뭐 좀 늦게 와서 이 사람이 세 번째로 발표했는데, 가상화폐의 미래라고 해서 책을 쓴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가상화폐로 3달 만에 3억 벌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쓰시고 아예 이제 개인 전업 투자 또는 뭐 투자 자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다른 이제 이런 식으로 책을 쓰고 좀 유명해지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일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 하는 말씀이 3억을 어떻게 벌었냐면, 좀 늦게 시작해서 올해 3월 달에 이더리움을 한 3만 원대에 들어가서 5천만 원치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불과 한 3개월 만에, 진짜 6월 달에 갑자기 그 급등하면서, 5월 말이죠.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이더리움도 급등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3억 5천을 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하는 말은 무조건 사라. 무조건 사라입니다. 무조건 사라. 내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근데 무조건 사라, 물론 이제 무조건 사라는 아니고요. 제가 늘상 했던 말 중에서 가상화폐의 유혹이라는 페이지에 보면, 단타 거래의 유혹, 저렴한 코인의 유혹, 듣보잡 ICO의 유혹, 더 큰 레버리지에 대한 유혹, 다단계의 유혹, 고수익의 유혹, 탐욕을 다스려야 합니다. 결국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떠는 말이나 그 다른 방에서 돈을 잃었던 분들 또는 돈을 손실을 많이 났던 분들이 어떤 손실을 회복하고 나서 하는 말들이, 결국에는 욕심을 좀 줄이면, 예,
욕심을 줄이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해지고 나가지고 그 현대코인이라고 하는 어, 아이콘, 현대코인 아이콘을 약간 ICO 하는데 또 관련된 일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ICO도 저도 사실 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다만 좀 화가 나는 부분은 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일종의 다단계라든지 유사수신으로 이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뭐 뭣도 모르는 상황에서 역시 또 고수익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손실을 보시는 분들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참 염려되기 때문에 ICO 좀 경계해야 된다 계속 말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개인이 혼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냥 뭐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 전문가가 결국엔 그 ICO를 하는 회사로부터 어떤 이익을 취한다면 과연 전문가로서의 이제 뭐랄까 중립성 내지는 물론 좋은 걸 추천하면서 뭐 자기도 돈을 벌면 좋겠죠. 근데 그 부분이 훼손되면 결국에는 그 코인에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현대 그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 코인이 그 저희 유료방에서도 그 저희 유료 회원분께서 ICO 얘기가 주변에서 자꾸 오는데 어떻게 보시냐 계속 저한테 문의를 주셔가지고 ICO 나쁘진 않은데 뭐 큰 금액은 하지 마시고 일종의 다단계 형식으로 이거를 결국엔 나를 소개해준 사람이 많은 이익을 가지고 간다면 좀 부당한 거다. 다만 회사와 다이렉트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라면 나쁘지는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장외 시장 주식에 보면 주식이라고 있습니다. 장외 주식 저도 이제 뭐 제 후배가 장외 주식도 영업을 하고 그랬었어 가지고 장외 주식을 조금 투자한 게 있는데요. 그 장외 주식이 솔직히 시장외 그러니까 상장되기 이전에 거래소 바깥에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없어요. 예, 그 책이 맞습니다. 나는 가상화폐로 세 달 만에 3억 벌었다. 정보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아는 게 없고 그냥 뭐 누가 어떻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좋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추천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수수료를 한 10%씩 먹습니다. 살 때 10%, 팔 때 10%. 그리고 이 장외시장이 제가 얼마 전에 뭐 유사투자자문도 좀 그 약간 시장이 혼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장외시장도 혼탁한 부분이 뭐냐 이희진이라고 아시잖아요 잘. 그래서 걔가 이제 장외 주식을 건드린 건 아니고 결국엔 장외 주식이 시장에서 적정 가치에 대한 판단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1만 원, 만 원짜리 주식을 뻥튀기 해가지고 10만 원에 파는데 바로 10만 원에 팔지 않습니다. 돌리는 거죠. 이 사람한테 장외 주식을 만 원에 사. 이거 엄청 싼 거야. 이거 3만 원 갈 거야. 라고 해서 처음에 팔게 하면요. 그 다음 사람에게 이 만 원에 산 사람의 거를 또다시 2만 원에 사게끔 하고 그 다음에 2만 원에 산 사람의 거를 3만 원에 사게 하고 이게 재정거래라고 하죠. 이것도 일종의 계속 값을 올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예, 이희진처럼 엄청난 거기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염려스러운 말씀에 그런 현대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이게 현대 코인의 실상은 어떠냐? 1차 프리 ICO가 올해 3월 달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제가 어디서 들은 거고 오늘 들은 게 아니라 3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일본 친구가 그 영상 한국어로 된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거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러면서 1차 프리세일 하는데 이더 몇 개당, 이더당, 1, 이더당 뭐 몇 개, 그리고 1인당 몇 개만 제한돼 있다. 이런 프리세일하는 게 나왔었는데 저도 한국에서 뭐 그때 당시는 뭐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었지만 저도 한국에서 그런 영상도 못 보고 어떤 프리세일이란 걸 못 봤는데 일본에서 그걸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뭐 몇 개의 업체가 연결이 돼 있고 그냥 뭐 구체적인 ICO 내용은 안 나왔지만은 한다, 기술을 개발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ICO가 결국엔 그거거든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해 놓고 ICO를 하는 데가 있는 반면 거의 없죠. 근데 거의 없고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ICO 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본의 그 지금 비트포인트라고 하는 비트포인트는 아니죠. 비트포인트가 아니라 Q1이라고 하는 일본 거래소인가요? 걔네가 좀 다른 나라에도 이제 거래소를 막 내고 지네들만의 코인을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코인이 개발 계획이 2년 후예요, 2년 후. 근데 ICO를 벌써 해요. 그러니까 ICO 다단계를 해가지고 사기 맞으셨던 분들이 어떤 거냐면 그냥 개발자 뭐 이러이러한 애가 뭐 개발을 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마케팅은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 뭐 그러면서 ICO를 해놓고 실제적으로 개발은 무산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뭐 싸게 엔지니어 구해다가 개발을 해놓고 상장은커녕 빚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결국엔 그렇게 다 거기에 투자했던 돈은 손실이 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ICO에 대해서는 소액은 투자해 보실 만하다. 단 잘 골라야 된다. 잘 고르는 거는 뭐냐? 사람들이 추천할 때 자기 링크 걸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오히려 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결국 그 사람들이 ICO하는 재단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마케팅 그 중에 하나인데 결국엔 중간에서 누군가 커미션을 많이 가져간다고 하면 그 내가 사려고 하는 코인에 대한 거품이 붙었다는 거죠.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ICO에 참여하려면 소액으로 하라. 단 그 회사와 다이렉트. 그게 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강의가 삼성이 아니네. 신한금융투자에서 애널리스트 한 명 나와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뭐 기존에 저희 쪽 그 저희 포도나무에서 보는 미래의 그림하고 유사한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그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건 것 같네요. 제가 그 마지막에 질문을 하나 했어요. 이 사람 발표할 때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보는데 너는 어떻게 보냐? 애널리스트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 질문을 동시다발적으로 빠바바바박 했는데요. 첫 번째, CME 상장과 동시에 비트코인 선물의 CME 상장과 동시에 그 변동성은 저하될 것으로 모두가 예상을 하지만 이 상장 전후에 조정을 올 것으로 예상하는지.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 크게 뚜렷하게 역시 자기 의견은 뭐 조정이 온다, 안 온다. 이런 얘기는 크게 없었던 것 같고요. 변동성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제가 그 질문한 게 저는 CME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 이후 추가 상장 코인을 어떤 것들로 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는 봤는데 그냥 뭐 단순하게 이더리움이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더리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사실 제가 듣고 싶었던 답은 그 외에 코인에 또 어떤 것들이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어디에 외국의 신탁 회사들의 그 코인들을 가지고 신탁 상품을 많이 출시한 게 있다. 또는 어떤 일종의 통계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통계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했었는데 그 부분은 뭐 자기가
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말을 안 한 건지 피한 건지 아무튼 그랬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아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버블 일종의 버블로 보는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은 저는 닷컴 버블이라고 얘기한 걸 그 사람 IT 버블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IT 버블이라고 얘기했는데 버블이 올 것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버블이 올지 안 올지는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종의 조정은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고 그 조정의 시기를 이 사람은 내년 한 5월 내지 6월 정도 보더라고요. 그 내년 5월 내지 6월로 보는 관점은 지금 미국에서 지금까지 양적 완화, 그러니까 뭐 돈을 계속 풀었죠. 달러를 찍어가지고 돈을 계속 풀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물가도 상승하는 것 같고 경제 성장률도 뒷받쳐 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출구 전략을 통해서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은 미국 금리 뭐 올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면 그게 한 3월 이후, 내년 3월 이후로 자기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경우는 5월 내지 6월에 조정이 한번 올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라는 얘기는 안 했고요. 그냥 조정이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게 미국에서 사실 금리를 인상해 버리면요. 그 우리나라도 뭐 신흥 국가는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고 막 완전 선진국은 아닌데 국내 그 뭐랄까 그 경제 의존도라고 할까요? 외국의 그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금융시장 외국계 자본이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제 예상이 아니라 그냥 거시적인 측면에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뭐 당연히 그쪽으로 돈 몰린다라고들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거기 뭐 국내 외국계 자본이 빠져나간 걸 떠나서 금리 인상 지금 우리나라가 좀 위태위태한 부분이 위태위태하기보다도 가계부채 비율이 되게 높잖아요. 그럼 외국에서 금리 올리면 국내에 금리 안 올리고 버틸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뭐 한국은행도 지금 계속 금리 뭐 낮추고 있는데 뭐 일본처럼 0으로 뭐 절대 못 낮춥니다. 제로 금리로. 절대 못 낮춥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혹시라도 어떤 뭐 IMF와 같은 금융위기는 오진 않겠지만 IMF와 같은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한번 어떤 인플루엔자 독감을 겪고 좀 체력일까요?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2008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IMF처럼 뭐 우리가 금모으기까지 하고 뭐 그러진 않았잖아요. 2008년에 또 그런 금융위기도 겪었기 때문에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급격한 뭐 금리 인상 뭐 예를 들어서 뭐 2%뭐 이렇게 올리고 갑자기 그런다고 우리가 뭐 확 무너질 건 아니지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 염려되는 부분이 결국엔 뭐냐? 제 생각은 그 가상화폐 조정이 오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아, 급등의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냥 뭐 이거는 금리 인상하고 상관없이 만약 2008년과 같은 그런 그 경제 위기가 오면 금융 위기가 오면 당연히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기 때문에 달러 값이 막 오르잖아요. 달러 값이 왜 오르겠어요? 한국 돈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IMF 시절에 달러 값 얼마까지 올랐나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예. 이거 따분하고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좋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IMF 때 제 기억으로는 달러가 1달러당 한 1,900원? 거의 2,000원 가까이 올랐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97년에. 기억하시는 분들 안 계신가요? 왜 달러 값이 올랐나요? 국내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국내 원화에 대해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다 모두가 나라가 망하길 바라면서 달러를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달러를 사게 되는 거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달러를 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어떤 예전과 같은 금융위기가 오면 가상화폐, 글쎄요, 더 오르겠죠. 그 예가 뭐냐? 그 예로 들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짐바브웨 아시잖아요. 저희가 그 코인 플러스 메시지로 발송되는 내용들 보시면 짐바브웨는 이미 1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1,400만 원까지 찍고 그랬었죠. 거기는 어떤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초인플레이션이라는 소리죠.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라는 소리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거죠. 그럼 자산가들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든 해외로 튀고 싶은데 달러를 못 사잖아요. 달러를 수중에 넣기가, US 달러를 수중에 넣기가 힘들잖아요. 짐바브웨도 달러를 씁니다. 근데 물론 짐바브웨 달러는 다르죠. 예전에 저 친구한테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100 트릴리언 달러라는 게 있었어요. 지폐가 하나. 그게 100조 달러거든요. 100조 달러. 근데 그거를 기념품으로 막 2,000원에 팔았다나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전에 새 지폐로 받았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신한금융의 그 사람의 얘기도 결국에는 롱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선물 옵션 얘기할 때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죠. 롱, 숏. 롱은 바이고요. 숏은 셀입니다. 그러니까 롱 하면 된다. 예. 롱 하면 된다. 그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조건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자기가 뭐 아, 일반 뭐 개인 투자자 앞서 책 썼던 이 사람처럼 사라 이런 얘기는 못하고, 아무래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망을 그렇게 보는데 강력하게 어필은 못하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우리가 뭐 금값이랑 좀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가격, 그 금값이랑 비교하는 부분, 그런 그것과 동일한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어떤 통화량, 그 시가총액, 예, 시가총액이 아직까지 멀었다. 이거는 어떤 미래를 대체할, 그 금을 대체할 기축통화에 가까운데, 달러와 유로와 일본 엔을 대체할 뭐 일종의 기축통화인데, 미국 달러, 유럽의 유로, 일본 엔의 어떤 통화량보다 상당히 시가총액이 낮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 오늘의 강의를 들은 이제 총평은요, 그렇습니다. 그냥 장밋빛 미래? 그냥 롱입니다, 롱.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근데 사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사서 내일 좀 떨어진다고 일일비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사는 거죠, 미래. 10년 뒤, 20년 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듯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사실 부동산 아파트,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사실 수 있는 분 몇 분 안 되시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투자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플랜 B를 없이, 재테크 없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수준에 맞는 선에서 어떤 재테크를 하고 플랜 B를 계획을 세우는데,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뭐 몇 년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파트를 못 사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그러면 내가 하다못해 뭐 중고 자동차는 좀 그렇고 금을 사는데, 금이 이제 1kg짜리 골드바가 한 5, 6천만 원 하잖아요. 지금 요즘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1kg짜리 골드바를 못 사면 그럼 100g짜리 골드바라도 사는 겁니다. 내일 내려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라, 선절부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래를 두고 저장해 두는 거죠. 근데 금을 샀는데 금을 저장할 금고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땅에다 묻던가.
손가락에다 계속 끼고 다니던가 안 빠지게 살을 찌워가지고 안 빠지게 끼고 다니던가. 근데 우리는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뭐가 있다? 가상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말에 그 어떤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리고 오늘 여기 뭐 당장 제가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오늘 세미나 한번 참석했다고 어차피 이 세미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좋은 점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잖아요. 제가 그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어차피 뭐 좋은 측면만 얘기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어떤 분이 여쭤보셔가지고 했는데, 좋은 측면만 얘기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 갔다 와가지고 뭐 제가 부정적인 시각이 완전히 싹 사라지고 막 정말 뭐 장밋빛 음? 희망찬 미래 뉴 패러다임을 외치는 건 아니고요. 아, 지금의 투자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사실 이번 주말에 거래량 혹시 체크해 보신 분 계세요? 빗썸이나 업비트나? 체크해 보신 분 계신가요? 한 30분 듣고 계신데, 요건 한편 답변을 좀 제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바로 어제랑 엊그저께 주말에 빗썸의 거래소에 하루 24시간 거래 대금이 표기가 되지 않습니까? 업비트도 마찬가지고. 거래 대금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손절단님 벌써 떠나십니까? 아직 안 끝났는데. 앞에는 뻘소리고 보통 뒤에 제가 좀 약간 소스를 드리는데. 봤는데 생각이 잘 안 나죠. 제가 이제, 저는 거래 대금을 되게 많이 봐요. 가격이 어차피 뭐 좀 오르고 내리고 뭐, 빨간불 들어왔다, 파란불 들어왔다, 뭐, 이러고. 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도 가격의 변동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급이 중요한 건데, 대략 한 1조 한 5천억 정도, 빗썸은 1조 5천억 됐고요. 또 컸다는 게 뭐냐면, 좀 괄목할 만한 그 통계는 업비트의 거래 대금이 1조가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지난주 비트코인 캐시의 어떤 도전, 네, 비트코인에 대한 도전이 좀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뭐 평가를 하자면, 절반의 성공을 돌아갔을 때의 거래 대금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이게 제 방송이 한 6초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6초 뒤에 타자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만, 6초가 지났는데 아무도 채팅을 안 하시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채팅 좀 참여해 주세요. 6조. 예, 맞습니다. 홍님. 예. 6조 정도 됐었죠. 6조. 하루에 막. 비트코인 캐시 자체가 3조가 넘었었으니까요. 예. 그 말은 즉 뭐냐면,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거래량이 줄면 수급이 안 들어오고, 음, 가격이 좀 낮아진다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비트코인 캐시는 꾸역꾸역 떠받치고 있었고요. 다른 알트들은 쭉쭉쭉쭉쭉쭉쭉 야금야금 올라가졌죠.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수급도 없는데 별로. 차트를 보면요. 수급이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 다시 아니군요. 수급이라고 하는 게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4시간 봉인데요. 2주 전에 어떤 비트코인 캐시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거래량, 이거는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거래량 막대 그래프로 볼륨이 표기가 되잖아요. 하고 이번 주 주말에 거래량 어떠세요? 어디가 더 많나요? 여기가 훨씬 많잖아요. 오히려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니까 바로 다 받아먹었죠. 이거는 그러다가 거래량이 빵 떴어요. 이거 더 많은데 여기는 더 적어. 근데 왜 올라갔지? 이거는 뭐냐? 여기서 일종의 횡보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들쑥날쑥 들쑥날쑥 뭐 일종의 횡보를 하고 나서 여기서 신규 자금이 유입됐다는 얘기예요. 신규 자금. 제가 아까 채팅창에서인가 좀 친 것 같은데 유료방에서만 설명을 드렸나요? 유료 회원님들 듣고 계시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렇게 쳤던 말씀들 유료방 너무 조용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손가락만 빨고 있다 막 이런 말씀하시는데 신규 자금 유입이거든요. 이거 신규 자금 유입. 그럼 이 신규 자금이 유입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네들 좀 고점에 물렸어요, 지금.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 여기서 지금 다 잡았잖아요. 그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물려면 견디고 안 올라가면 한 번 또 털어낼 경우가 생기겠죠? 요거는 뭐 지금 갑작스럽게 생각해내는 시나리오고. 아무튼 그 신규 자금 유입이라는 거를 좀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큰 그림에서 계속해서 가상화폐가 뭐랄까 올라갈 거다. 왜냐? 빗썸의 그 오늘 발표자를 보니까는 이게 작년 올해 6월인가 뭐 6월 걸 안 고쳤다고 하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 120만 명이었으니까 회원 수가. 근데 10월 달에도 발표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10월 달 기준으로 하면 120만 명이었는데 오늘 발표 얘기한 거는 자료상에는 120만 명인데 말할 때는 13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을 것 같진 않고 그 뭐랄까 새로운 통계를 얘기하려고 우리는 더 많이 또 그 사이에 늘었다 얘기하려고 130만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130만 명이 의미하는 숫자는 뭐냐면요. 주식 거래 평균 거래자의 한 4분의 1, 3분의 1이라는 수치예요. 그런데 금액은 어떠냐? 이미 코스닥의 거래량을 가상화폐가 코스닥의 거래량을 뭐 초과했어요. 평소에는 그냥 빗썸만 봤었거든요. 빗썸만 보면 빗썸이 가장 많은 거래 비중, 국내 많은 거래 비중을 차지하니까 빗썸만 봤는데 업비트가 또 알트 때문에 지난 주말에 지난 주말도 아니죠. 어제였나요? 업비트의 이 거래 대금 완화 거래에서 보면 비트코인 밑에 있는 놈 아인스타이늄 E는 MC 스퀘어 지금 어제보다는 좀 줄었는데요. 이게 한 2천억이 넘었더라고요. 비트코인 다음으로만 더라고요. 이거는 일종의 신규 자금 유입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뭐냐면요. 옛날에 2주 전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비트코인 캐시에서 돈이 빠져나가지고 비트코인을 샀고 비트코인 캐시가 내려갈 때는 비트코인을 샀던 사람들이 돈을 빼서 비트코인 캐시를 샀거든요. 또 비트코인이 빠지면 다른 알트코인을 샀다가 알트코인이 빠지면 비트코인 샀거든요. 이건 순환매라고 그냥 사고팔고를 막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사고팔고 반복. 그런데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비트코인은 잘 올라가고 다른 놈들도 다 잘 올라갔어요. 이걸 이제 신규 자금의 유입으로 보는 거죠. 비트코인 캐시도 뭐 이거 언제야? 오늘 저녁 6시 잠깐 빠졌네요. 얘는 많이 빠졌네. 다른 거에 비해서.
신규 자금의 유입.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더 늘어날 거예요. 그 말인즉 내가 그래도 올 3월달, 6월달, 뭐 8월달, 10월달에 시작한 사람들보다 늦었지만 그리고 그때 수익을 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냈지만 나도 결국엔 그 사람들이 뭐 사실 3월달에 시작한 사람이 뭐 이틀 만에 뭐 200% 나고 그랬겠어요? 수익이? 운 좋게 4월, 5월 초에 들어온 사람은 5월 말에 갑자기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급상승하는 바람에 두세 배 번 사람은 있죠. 제 친구도 5월 달에 그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비트코인 어쩌고저쩌고 하는 애가 한 2.5배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됐고 팔아 이제 임마. 욕심부리지 말고 팔아. 2.5배 수익이 약 1.2배 수익. 그러니까 20% 수익률에서 끝났습니다. 제가 팔으라고 얘기했는데 욕심부리지 말고 팔으라 얘기했는데 2.5배 수익이죠. 2.5배 수익이 150% 수익률이 20% 수익률 욕심내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당장 옛날에 뭐 몇백 퍼센트 뭐 또는 몇십 퍼센트 수익률 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냥 그렇게 수익률 낸 거 아니거든요. 책 쓴 사람이 뭐 3개월 만에 5억을 번 게 아니라 3일 만에 5억을 벌었으면 그 사람한테 돈 들고 쫓아가야죠. 근데 3개월 만에 5억을 번 게 물론 그 사람이 잘한 것도 있긴 있죠. 근데 운때가 안 맞았으면 그 3개월 만에 5억 벌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벌죠. 뭐 전문 트레이더도 아니고. 전문 트레이더라고 하더라도 3천만 원으로 시장이 받쳐주지 않는데 5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좀 큰 그림을 보고 내가 오늘 와가지고 톡방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뭐 알트 얘기를 해. 무슨 코인이지? 어디에서 사야 되나요? 어디에서 살아야 되나요? 지금 사도 될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 사실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진짜 그 얼굴 보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굴 보고 저희 회사 쫓아와가지고 진짜 회사 방문해 주시면 제가 눈에 쌍심지를 키고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회초리를 들 게 아니고 조금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견물생심이라는 거 좀 생각하시고 부안해동 하지 마시고 괜히 부안해동 했다가 서탐대실 한다고 저희 그 제가 지금 뭐 이 아프리카 방송을 오늘로써 한 4번 지금까지 녹화된 게 4번이고요. 이게 5번째네요. 5번째인데 하나는 좀 약간 오프 더 레코드로 하려고 하다가 들으신 분들이 새벽 늦게까지 들으셨는데 뭐 재밌게 들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지우고 남겨놨는데요. 제발 예전 거 좀 봐주세요. 제가 뭐 저희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책도 보기 싫다. 뭐 어디 인터넷 찾아보기도 싫다. 정보 다 필요 없고요. 가상화폐 뭐 블록체인 기술 뭐 찌라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좀 그 매매를 어떻게 해야지 게을리지 않는지 그거 정도는 좀 뭐 듣고 방송 듣고도 사실 학습비를 지불해야죠. 교육을 좀 주식에서 돈도 까먹어보고 뭐 그렇게 해야지 뭐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경험을 해야지 그런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다시 안 밟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한번 좀 보세요. 보고 또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보고 또 보고 해요. 저라고 마음이 안 흔들리나요? 저 지난 주말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지금 시골에 살고 계시는데 지방에 그 부동산이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시골 부동산 뭐 더 봐야 올라갑니까? 10년, 20년. 근데 뭐 부모님 어르신들께서는 그냥 나중에 이제 뭐 어? 다 뭐 니네들 거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10년 전, 15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가면 더 큰 돈을 갖고 있을 거니까 이까짓 거 필요 없다고. 근데 그 정도 모르겠습니다.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결국엔 노후자금과 같은 그런 건데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아도님. 노후자금과 비슷한 건데 그거를 제가 아이 아버님 이거 뭐 더 봐야 크게 오르지도 않으니까 가상화폐에다가 좀 제가 좀 아니까 하시죠. 아, 쫓아가서 이런 말씀 드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정말. 기회비용이 아깝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저는 뭐 거기서 뭐 그걸 갖다가 뭐 몰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근데 뭐 또 참고 참고 참은 거죠. 근데 나중에 한번 진짜 찾아뵈려고. 곧 조만간. 설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이제 이놈의 자식 하면서 욕 먹고 올 것 같으니까 저도 쉽게 못 들이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주식이 아니죠. 예. 어쨌든 그 비트코인 세미나의 내용은 큰 그림 뭐냐 롱이다. 롱 뭐냐 바이. 그냥 무조건 사라 이거 아니고요. 뭐 집 팔고 사라 이거 아니고요. 예. 사서 오랫동안 두고 보는 겁니다. 우리 계속 뭐 한 달째 제가 저희 뭐 런칭하고 나서 계속 했던 얘기 반복하는데 결국은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저희 채팅방에 한때 이제 그 좀 약간 부를 약간 이렇게 내비치시면서 주변에 뭐 누가 이렇게 해서 뭐 얼마를 벌었다더라 얼마를 벌었다 하시는 분이 기존까지 거래를 잘 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비골에 물려가지고 어떡하죠? 막 이렇게 저한테 하시는 분 아마 채팅방에 오래 계신 분들은 어느 분인지 아실 겁니다. 이제 그분이 제 방송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죄송합니다. 그 제가 그랬거든요. 표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오늘 네, 아무리 여태까지 수익이 좋았어도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 근데 한 방에 날아간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냥 좀 물려 있을 뿐이지. 그분은 또 자산 여력이 많기 때문에 그 물타기 해가지고 빠져나온 건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일희일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서도 어떻게 보시냐 이런 그 질문을 하셨었는데 예, 이 글이 뭐 올라가나요? 이 글 주력이었지만 실제 매수하신 분들은 별로 없다는 거. 예, 주력으로 밀었지만. 그렇고 지난주 동향 리뷰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어떤 신규 자금의 유입이 있었다라고 본다. 왜? 거래량은 늘지 않았으나 거래대금 늘지 않았으나 어떤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끌어올리면서 가격이 상승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도 거래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거는 신규 자금의 유입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예. 글 이들 부분마다 잠만 있게 보는다. 뭐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진 거래 복습 이거 지금 이클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저도 뭐 자랑 좀 하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요. 제가 이전에 마진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제 그거죠.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어떻게 됐냐면요. 양쪽 포지션을 같이 잡았어요. 매수와 매도. 다행히 0.01개만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상승에 대한 이거는 그냥 롱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잡았고 설마 또 이렇게 오를 거라는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0.01개만 잡기를 다행으로 했는데 그때 잡았을 때는 개수는 0.01개인데 바뀐 게 있습니다. 증거금이 바뀌었습니다.
증거금이 바뀐 게 뭐냐면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내가 매도를 친 거는 증거금 위험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마진콜의 가격이 최초에는 1,140만 원 정도였고 그래가지고 2만 원 더 넣었을 때 1,100만 원이었고 또 오늘 막 1,100만 원 넘었잖아요. 그래서 2만 원 더 넣어가지고 증거금이 6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2만 원, 2만 원, 4만 원을 추가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22,790원으로 저는 비트코인 0.01개를 잡은 거예요. 0.01개는 잡을 때 910만 원이었기 때문에 9만 1,000원어치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2만 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4배, 레버리지 마진 4배를 해가지고 매도죠. 신규 매도로 2만 원의 4배인 약 9만 원, 2만 몇백 원의 4배인 9만 원의 비트코인을 매도를 먼저 친 거예요. 매도를 먼저 치면 얘가 수익이 되려면 가격이 내려야 되는데 올랐잖아요. 110만 원까지. 그래서 올라감으로써 손익률은 커지고 마진콜에 대한 압박이 오기 때문에 추가로 2만 원, 2만 원씩 추가로 4만 원을 더 넣은 거죠. 근데 반대로 제가 매도를 먼저 잡았어요. 매도를 먼저 잡고 다음에 잡은 게 매수를 잡았거든요. 매수를 잡은 이유가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 대략 뭐 언젠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15분 차트로 봤을 때 대략 여기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쯤이라고 치면 매도를 먼저 잡고 여기가 아니네. 제가 여기쯤 여기 어디라고 치면 매도를 먼저 잡고 중간에서 그 다음에 매수를 잡았던 거죠. 여기서 같이. 근데 쭉 올라와 버리니까 어떻게 매도를 친 거는 올라간 만큼 손실이 있고 매수를 친 거는 올라간 만큼 수익.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어떻게 요리를 하냐면요. 수익난과 청산하는 겁니다. 수익난과 100%. 청산 수량 100%. 여기 100% 하면 0.1개 제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100% 하면 청산이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100% 청산할 필요 없어요. 왜?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만 이 코인원의 마진 트레이딩은 7일만 레버리지를 제공해서 7일 뒤에는 무조건 청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제 청산일이 12월 2일인 거예요. 근데 12월 2일까지 현재 하루, 이틀, 사흘, 나흘, 5일, 닷새가 남았는데, 5일이 남았는데, 5일 동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홀딩 하는 거고, 근데 이놈은, 야, 5일 후에 910만 원은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물타기. 근데 물타기 할 때 잘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0.01개를 사놨으니까 이거 물타기를 한 개를 사버리면 지금 가격에 살 수 있잖아요, 거의 평단이. 그런데 마진의 한도도 또 감안을 해야 돼요. 일단은 수량이 적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겠습니다. 물타기를 어떻게 하냐면 매도를 신규 매도 조금 더 화면을 크게 할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렵겠네. 이거 전 방송 보시면 됩니다. 신규 매도를 합니다. 왜냐? 내가 매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올라갔어. 올라가면은 또 높은 가격에서